잡코리아 협찬 57분 연봉 정보입니다. 매서운 연봉 협상 속에 많은 분들의 연봉이 정체 중인데요. 잡코리아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올림픽대로 김대리님의 연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꽉 막힌 내 연봉, 잡코리아로 해결하세요. 이직 성공률 1위, 잡코리아.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백의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영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말을 돕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또 새로운 명절을 한번 찾으러 떠나 보겠습니다. 명절이요? 야, 요 정도는 알아야지. 명절. 명절이요? 설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전 붙여야 되니까. 영어로 하시죠. 뭐 그레이트 북, 예, 네, 그 그레이트 뭐, 북, 클래식 뭐 그 정도. 그레이트 클래식 북. 네. 명절에 전 붙입니까? 우리 정민여도? 시어머니가 붙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정민여는 뭐해요 명절에? 저는요? 네. 저는 뭐 일단 시댁에 내려가죠.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나 할 일은 다 했다. 그렇죠. 아들 낳아, 손주 낳아줬고. 낳아줬고. 그치. 야, 진짜 난 이런 발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왜냐면 얘 남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낳아줬다는 게 뭡니까? 되게 행복해요 지금 우리 남편이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 낳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시댁에서 아들을 원했거든요. 뭐 납품했니? 아들? 아니 아들을 원했다고. 왜냐면 4대 독자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렇죠. 손을 들어준다는 건 마법을 부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기 좀 살아도 돼요. 그 집에서.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정민여님 늘 일생 평안하시기를. 또 그 집 평안해요. 우리 일당백도 정상적으로 녹음이 가능하니까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9번째 일당백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방송에 이제 그 AS가 있었어요. 우리 정민여님 또 봤죠, 다? 봤어요. 순위가 뚝뚝 떨어지던데요. 농담입니다. 정민여님이 없어서 그래. 네. 근데 이제 그 AS라는 거는 네. 정식 방송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정규 방송 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번외편으로 올라가는 건데 안 들어봤죠? 5분 듣다가 저는 저 안 나오는 건 안 듣거든요. 너 나오는 것도 안 듣잖아요. 저 나오는 거 제가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듣습니다. 네. 좀 재밌게 좀 하세요, 두 분. 왜 그래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세요. 극소수야. 극소수야?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네. 방향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둘의 반응이 왜 이래? 열심히 좀 하세요, 정영진 씨. 정민이 하기 싫어요? 너무 즐겁죠, 저는. 이게 그리고 슬슬 입질이 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광고 입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왔어? 오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 나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저희 일당백에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번호 과감히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요? 누구 전화번호? 정민현이? 제 번호를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진짜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공개해갖고 누구한테 전화 많이 오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사람한테 우리 10% 더 주기. 콜. 그래서 유망한 제 광고 업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온라인 사업을 하신 분들 괜찮고요. 네. 특히 이제 출판 사람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출판 관련된 이 서적 분야 지금 1위예요, 도서 출판 분야. 근데 출판 시장이 좀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것까지만 신경 써야 되니? 그렇죠, 뭐. 그리고 이렇게 침체돼 있을수록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만큼 이른바 광고 도달 비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의 청취자에게 네. 들어갈 때까지 쓰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SBS 무슨 방송에 네. 100만 원을 써서 한 100만 명이 들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원씩 쓴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그 광고 도달 비용을 계산해 보니 일당백이 다른 여타의 어떤 방송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돈 얘기 자꾸 오래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010-7179-0012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광고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책. 그리고 이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친 번호 알려준 거 아니에요? 큰일 나.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요. 혹시 와이프분이 이 방송 들으시나요? 와이프는 아직은 이 방송의 존재는 모르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내가 알려줘야지. 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9번째 책, 19번째 책은 예고해드린 대로 네. 정말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위에 늘 뽑혔을걸요 아마? 어디서요? 어디서 투표했어요? 아니요. 1940년대 후반부터는 네. 미국인들의 사랑을 아주 전폭적으로 받아온 작품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이 왜 그럴까? Great 아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Great Gatsby. 그래서 왁스 이름도 나왔잖아요. 게스비. 가스비 왁스. 기무라 타쿠야가 선전하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모델로 기무라 타쿠야가 나왔어요. 옛날 인물 아니에요? 기무라 타쿠야?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꽤 아직도? 오랫동안 인기 있더라고요. 오. 네. 여튼 네. 그 위대한 가스비 오늘 저희가 이제 거슬리네 자꾸 발음이. 선정을 좀 해봤고요. 위대한 개츠비는 다행히도 우리 4명 모두 다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안 읽었어요. 영화만 읽었겠죠, 봤지. 뭐. 아, 그래요? 네네. 상관없어요. 영상 언어. 네. 네. 이건 뭐 제 전문이죠. 아, 그래요? 응. 또 전공했으니까. 아니. 이거는 뭔가 그 남녀 사이의 사랑과 그 전 애인 X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 소설에 스텝 A만 지금 읽었다고 보면 돼요. 벤츠 타고 온 전 남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벤츠는 아니고 원래 똥차였는데 벤츠 타고 온 전 남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 현 남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멜로 드라마로 이렇게. 네. 그럼 위대한 개츠비는 위대한은 벤츠를 의미한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정민현님의 해석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2.0 나갑니다. 이게 이제 1.0 버전 해석이라고 본다면, 그 1920년대 미국의 그 어두운 왜 어두웠죠? 미국이? 20년대. 20년대 일단 금주령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20년대? 20대 초반부터 금주령이 발효됐죠. 네. 개츠비가 뭘로 돈 벌었죠? 뭐 사기치지 않았나? 밀주로 돈 벌었잖아요. 그 드럭스토어를 인수해가지고 에틸 알코올을 이렇게 판 거죠. 몰래 판 거죠. 그러니까 그 밀주로 돈을 번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 이런 거 영어 발음 되게 굴리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한 남자의 꿈과 좌절,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겼던 아주 괜찮은 소설이다. 이게 이제 2.0. 뭐.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저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밀주 하나 들어갔잖아요. 야, 밀주, 오케이. 자, 그런 책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3.0 뛰어넘고 4.0 갑니다. 자, 우리 정박님의 되게 부담되시겠다. 위대한 개츠비. 그렇죠.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사람들에게 왜 가장 인기가 있냐. 네. 그리고 미국 고등학생들의 필독서고. 필독서예요? 고등학생들이에요? 교과 과정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예전 우리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춘향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고 한다면 일본에는 뭐 추신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47명이 주군의 복수를 위해서
2년간 참고 여러 가지 냉대를 견디다가 원수의 목을 벤 다음에 다 자기들이 할복한다. 뭐 이런 게 일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바로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설이다. 한마디로 어떤 게 미국 사람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뭔가 이게 바로 개츠비에 담겨 있다는 거죠. 미국인이 가장 되고 싶은 미국인 이게 바로 개츠비라는 거죠. 미국인이 진짜요? 가장 되고 싶어하는 미국인. 네. 그래서 바로 이게 미국 최고의 작품으로 막 호평을 받고 있고. 근데 처음 이게 1925년에 출판됐을 때는 냉대를 받았거든요. 그냥 잊혀졌죠. 그래서 작가인 스콧 피츠제럴드가 사실은 슬슬하게 이걸 자기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뭐 정말 그래서 그 뭐 전부터 술은 좋아했지만 결국 알코올 술독에 빠졌어요? 술독에 빠져 살았죠. 네. 결국 그러다가 나이 44세 결국 세상을 떴지만 44세요? 네. 내 나이 세상을 떴어.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아니 뭐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전 오래 살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니까. 피츠제럴드는 술과 여자를 다 좋아했습니다. 아니 피츠제럴드가 네. 이 양반이 쓴 게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딴 거? 그 낙원의 이편이라 해가지고 낙원. The This Side of Paradise. 아니 한국어로 해주세요. 영어를 더 못 알아듣겠어. 그 낙원의 이편 해가지고 1920년대 그 초반의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들 있잖아요. 낙원의 다른 편. 예. 낙원의 이편. 이편. 다를이. 디스. 아, 2편 예, 디스. 디스. 낙원의 2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소설에도 최초로 네. 일종의 낙원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네. 어떤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치면 뭐 일종의 세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좀 감각적인 장면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좀 야한 야하다는 느낌을 아, 전문인데 우리. 네. 그죠. 그거 할 걸 그랬네. 야한 건 우리 정남매 전문인데. 요거 하고 가는 건 어떨까? 짧게 치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우리가 거기가 낙원이지. 뭐 낙원인가요? 근데 이게 여기도 낙원입니다. 어디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위대한 개츠비 보면 파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파티에 술을 많이 마시는데 네네. 이거 배경이 20년대잖아요. 금주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 이게 단순한 술 파티가 아니고 지금 치면 일종의 약 파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금지된 술이잖아요. 성매매 특별법? 마약 파티 같은 거지. 몰래 하는 마약 파티. 필로폰 같은 거 약간 그런 빨고. 느낌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금주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니까. 그렇네. 금주법이 완전히 사라진 건 미국에서 1966년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요? 왜 생긴 거예요? 금주법은? 금주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청교도 사회지 않습니까? 네. 청교도 사회고 그리고 당시 어떤 기본 문화들에 있어가지고 그 쾌락이라든지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쪽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그걸 하고 또 블랙마켓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억제하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19년에 만들어지고 20년에 발효가 됐거든요. 뭐 그게 역사상 금주법에가 성공한 어떤 나라 어떤 정부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그 1919년쯤에 미국에서 네. 여성 참정권이 생겼는데 이제 여성들이 그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정치인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하려고 이제 여성들이 참정권이 생기니까 표어드려고. 예, 그것도 좀 한 영향을 더 재밌네요. 오, 마도님. 됐어. 됐어. 오늘 방송 분량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 정도 했으면 지금 편하게 했겠습니다. 많이 하셨어. 금주법의 배경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다. 표를 얻기 위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주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뭔 얘기하다 금주법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금주법이 만들었냐고? 왜 생겼냐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온 거예요? 술 마셨어요 오늘? 천국 얘기하고 뭐 정신 안 차릴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그 20년대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유럽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키를 쥐게 됐다. 이런 명실상부하게 이제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떠오르게 됐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게 이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의 어떤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20년대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자신감의 시대가 되는 거죠. 속도의 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플래프라는 여성들로 나타났거든요. 네? 플래퍼? 플랩이 파다닥거리다. 네네네네. 그 플래프라고 왜 불렀냐면 이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주 성숙한 여성은 아니고 조금 이제 왜 소녀에서 예인으로 가는 좀 미성숙한 네. 새끼 오리들이 날개짓 배울 때 파닥파닥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25년 같은 경우가 최초로 예전에는 스커트가 발목뼈까지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네네. 근데 25년 요때부터 이제 코코 샤넬이었나요? 예. 이게 무릎까지 샤넬 라인. 예, 무릎까지 가는 이제 스커트를 처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남자들 아주 그냥 그때 진짜 환장했겠다. 안 보이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보이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들이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화장을 그 전까지는 화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난하게 화장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아덴이 그때 여성의 어떤 진보적 여성을 상징하는 화장품이었어요. 지금도 있죠. 엘리자베스 아덴. 그때요. 네. 지금은 그냥 기초 쪽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네. 그 당시는 이제 네, 기초. 이 책에도 나오죠. 엘리자베스 아덴을 발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여주인공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1920년대 비행의 시대. 이제 27년에 린드버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정신을 타고 무창 한 번도 안 쉬고 대서양을 횡단했고 미국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였죠. 그래서 20년대는 광란의 시대다, 재즈 시대다. 그 당시 재즈는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이제 악단에서 음악을 연주하면 밑에 백인들이 춤을 추고 그런 식의. 뭐 하도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윤리가 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성혁명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죠. 성의 물란했구나. 그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혁명이 완성이 안 됐어. 좀 더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돼야 돼요? 그 혁명의 완성 결국 이제 50년대 후반인가요? 60년대 쪽에 이제 경구피 임약이 나오면서 그리고 히피하고 여러 가지 결부대가 60년대가 이제 프리섹스 시대가 본격적 전개가 됐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퇴보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역사는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렇죠. 이 역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퇴보를 했어. 맞아. 응? 맞아. 일단 우리 가정에서부터 퇴보를 하고 있으니까. 1920년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고 네, 특히 이제 네. 미국이 정말 슈퍼파워로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 네. 그 시기에 바로 이 미국 네. 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 건지를 아주 예언적으로 보여준 소설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네. 비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20년대 미국이 이제 뭐 세계는 다 우리 것이고 네. 우리의 앞날에는 네. 거칠 것이었고 세계의 운명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 영혼의 선장도 우리다 이렇게 미국이다라고 외치다가 네. 1929년 10월 29일 그 금은 화요일이 터졌죠.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블랙 튜즈데이. 그렇죠. 맞습니다. 금은 화요일. 예. 미국에서 로스쿨하고 오신 로스쿨을 그 줄여서 BT라고도 해요. BT. 블랙 튜즈데이. 진짜. 변태 BT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20년대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 그렇죠. 책이기도 한. 네. 그래요. 그럼 하여튼 뭐 이제 책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좀 더 그 피츠제럴드 이야기를 조금 더 피츠제럴드. 하는 게 좋겠죠. 이 책을 지은 네.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스캇 SF. 진짜 술 마시고 온 것 같은데요, 오늘. 금주령 좀 내려야겠는데. 네. 정영진 씨. 스캇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가 네.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뭐 우리에게 뭐로 유명하냐면 해밍웨이의 친구로 유명하죠. 해밍웨이의 친구예요. 네. 해밍웨이도 되게 자유로운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술 좋아하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20년대 파리에 있으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죠. 자기 자신들을 잃어버린 세대다. 우리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신이 있다는 더 이상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환멸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알코올과 문학의 세계속으로 도피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여성인데 평론가,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말을 제대로 썼는데 그 사람이나 해밍웨이, 이 피츠제럴드
부부. 네. 피츠제럴드 부인의 이름이 젤다 피츠제럴드인데 네. 이 젤다도 유명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 이 소설의 개츠비하고 데이지가 네. 피츠제럴드와 그 부인 젤다하고 비슷한 느낌을 많이 줘요. 실제로 젤다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네. 소설을 쓰고 있을 때 한창 와중에 프랑스 비행기 조종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 피츠제럴드가 되게 괴로운 마음에 진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뭐 피츠제럴드도 워낙 바람 많이 피웠고. 그럼 피츠제럴드가 남편의 입장인 건가? 그 소설에 나오는 개츠비의 어떤 느낌. 아 피츠제럴드가 개츠비예요? 저도 그렇게 바람 폈으면서 되게 순진한 척하고. 네? 책에서는 되게 좀 약간 순정남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츠비가 사실 우리가 보면 되게 데이지를 사랑할 때 아주 순수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소설을 읽어보면 왜 데이지를 좋아하게 됐느냐. 일단 데이지의 집이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가장 부자였다. 거기에다가 데이지가 수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뻤지. 그러니까 이 세속적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죠. 저 여자를 잡으면 결국 내가 우두머리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 모든 수것들을 라이벌을 다 끊고 내가 인정 욕구 이 투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사실 욕심에서 출발한 거죠. 사실. 난 리얼 러브인 줄 알았네. 너무 데이지를 못 잊어서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 이제 모든 거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전사가 이제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 소설을 우리 하나씩 읽어보면 이게 단순하게 줄거리만 보시면 사실 재미가 없고 이 소설이 정말 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힘이 꽤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한번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어는 봤어요. 읽어봤는데. 근데 왜 나보다 몰라? 근데 읽어봤는데. 네. 사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번역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고 이게 되게 위대하고 막 항상 세계 명작에 꼭 꼽히잖아요. 근데 난 이 책이 뭘 그렇게 대단한 책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혹시? 아니 뭐 멜로 드라마로 보면 간단하죠.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떤 부자 여자애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부자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그 부자 여자애를 차지하지 못하고 까이죠. 결국 그 여자를 다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밀주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뭔가 냄새를 피우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여자에게 여보란 듯이 나타났어요. 너무 로맨틱해요.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다시 사랑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모은 돈이라는 거는 근본이 없는 돈이다. 근데 지금 내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지. 이 남편은 탄탄한 돈이다 이거죠. 그렇지. 오랫동안 집안에서 내려온 돈. 결국 이 여자는 내가 약간 사소한 감정에 해프닝이 있었다.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고 결국 이 개츠비는 이 가난한 소년이 부자가 됐지만 결국 예전에 첫사랑이 저질러 놓은 이제 결국 첫사랑이 사고를 크게 치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자기가 떠안고 죽게 된다. 이게 파국을 만든 거죠, 사실은. 너무 멋있잖아. 사랑을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니, 근데 멜로 드라마 보면 데이지가 아주 나쁜 여자가 되겠죠. 멜로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로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 아닌가요? 치명적인 매력, 판무파탈. 아니, 그러니까 너 사고 친 거 누가 좀 덮어줘 줄 사람이 필요한 모양인데요.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다워요. 아니 그만큼 헌신적으로 날 사랑하는 거니까. 정민현님 말씀하고 비슷한 게 이 데이지의 핵심은 데이지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 소설을 보면 데이지의 목소리거든요. 데이지 목소리가 판무파탈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 우리 줄거리 좀 이렇게 대충 아시니까. 개츠비가 5년 만에 이 데이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실망하게 돼요. 얼굴을 보면서 약간 늙었어요? 늙었다기보다 자기가 환상에서 만들어진 얼굴들 있잖아요. 근데 리얼 월드에서 딱 실물을 보게 되면 갑자기 내가 환상 속에서 이렇게 키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자기 환상 속에서는 100% 여자인데 이 막상 만나보면 그게 도저히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망한 게 나와요. 근데 개츠비가 곧 그 환상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지의 목소리 때문에. 데이지는 이 소설에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도 속삭이는 목소리라 하거든요. 네. 속삭여요. 항상 귀속말로 하고. 진짜? 네. 개츠비 씨. 나도 이제 속삭이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이 개츠비의 마음속에 있던 뭔가 잃어버렸던 환상을 불러 일깨워주는 목소리다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만해. 네네. 그러니까 데이지라는 이 여주인공을 사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 이제 이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데이지를 사귀게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그 그녀의 목소리가 만드는 그 들뜬 기분. 이게 단순히 성적인 어떤 충동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거. 이 마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네. 일강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그 소설 그 예전에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오는 오디세이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건널 때 그 바다에서 그렇죠. 바로 세이렌. 네. 그 세이렌의 유혹인 거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미치니까 그 바다를 다 빠져들고 싶으니까 자기를 그 돛대 마스트에 묶어가지고 근데 그 치명적인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 대신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를 꽁꽁 묶어라. 그러면서 자기는 듣고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하고 자기만 즐기는 거죠. 그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이 목소리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데이지의 목소리는 다른 모든 건 변하더라도 데이지의 목소리는 불멸의 목소리였다. 근데 정확하게 개츠비는 알긴 알아요. 이 목소리에는 돈이 가득 묻어 있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돈을 좋아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목소리. 그걸 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 네. 이런 거였죠. 아내가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미쳐버리는 것. 그렇죠. 이 소설이 바로 나오는 가장 핵심 모티브가 물입니다. 사실은. 물입니다. 물. 그 집 정원 앞에도 물이 있죠. 네. 수영장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개츠비가 있는 집에서 그 웨스트에 그죠. 물 건너 있죠. 그렇죠. 네. 바로 롱아일랜드 해협이죠. 그쪽에 물 건너 녹색 등이 깜빡깜빡을 밤새도록 보면서 잡으려고 잡히진 않지만 계속 맞아요. 손을 뻗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 한마디로 개츠비는 데이지에게로 가다가 익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수영장에서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네.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왜곡된 혹은 뭐 윤색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뭘 통해서 만나셨어요? 저요? 다모임 뭐 아이러브 스쿨 이런 거 통해서 예전에 만났었어요? 알러스죠, 당연히. 알러스? 아이러브 스쿨. 근데 진짜 맞아. 초등학교 때 보통 첫사랑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때쯤에 막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초등학교 때 이러지 않아요? 안 그러셨어요? 제 첫사랑 초등학교 때인데. 역시 좀 더 남자보다 여자가 이게 맞아요. 성숙도가 빠르니까. 그럼 뭐 같은 학교? 같은 학교.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첫사랑을 제가 한 7년 정도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좋아했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 딱 처음 봤을 때 그 아이의 모습과 막 되게 멋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7년 동안 계속 마음에 이제 담고 저도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그 사이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땐가 이제 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왜냐면 너무 그 친구를 계속 좋아하고 있으니까 걔 되게 구리게 변했더라.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식더라고요. 보지도 않았고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도? 얘기만 들었는데도. 그 환상으로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예. 우리 초등학교 때는 대체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생겨 보이는 것도 좀 맞아. 반장하고 엄마 학교 자주 오고 이런 친구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맞잖아요. 때가 첫사랑인데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김선아라고. 김선아? 네. 그 친구는 정말 저 선녀라고 불렀었어요. 선아가 아니라. 같은 학교였어요? 아니죠. 다른 학교였는데 그냥 학원에서 한두 번 우연히 보고 네네. 도서관에서 이제 우연히 좀 몇 번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나중에 한 20대 중반쯤에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느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있었던 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이걸 내가 좋아했던 거지 걔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걔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 호프집에서 나온 애 같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해갖고
에거. 뭐 갑자기 지금 그 말씀하니까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네. 첫사랑을 만난 게 나와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의 첫사랑은 이제 사실 지네브라 킹이라는 여자였는데 네. 부잣집 여자였거든요. 네. 이 사람이 18살 때 네. 정말 자기 첫사랑을 부를 수 있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피츠제럴드 집이 잘 살았어요. 나름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55세 때 실직하면서 그 당시 피츠제럴드가 11살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로 이제 자기 아버지 실직했다 이런 이야기를 친척한테 하는 걸 듣고 피츠제럴드가 엄마가 수영장 가라고 돈을 준 거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피츠제럴드가 집안이 나쁘진 않은데 망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동네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 부자 학교 다닌 애들 중에 가장 가난한 학생. 잘생긴 애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애들. 생김이 잘생겼어요. 생김이 잘생겼고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사진 있어요? 예. 있네. 아주 잘생겼어요. 네네. 제가 한번 볼게요. 여자의 눈으로. 오, 괜찮네. 네. 부잣집 도련님 네, 느낌 네.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참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서 그 살다 보니까 이 부자들한테 당하는 그 경멸과 어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이렇게 평생을 그려놨던 자의식 속에 산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그러면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첫사랑 집에 놀러 갔단 말이죠. 네. 그 지네버라 킹 아저씨죠. 킹 네. 아저씨가 아주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이제 18살짜리에게. 본래 가난한 집안은 부자 처녀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완전 제 가슴에 못을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피츠제럴드가 그 이후로도 젤다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젤다가 당시 엘라베마 주 대법원장 딸이거든요. 그래. 그 아버지가 또 반대를 해요. 너 돈 없으니까 우리 딸을 책임 못 진다고. 우리 딸의 이 사치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안 되고 사실 이 경험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첫사랑을 만나요. 네. 그 지네버라 킹을 만나거든요. 이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나서. 네. 지네버라 킹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혹시 내가 당신 소설에 어떤 여주인공 이런 거 좀 내가 참고가 됐냐, 모티브가 됐냐 이러니까 당시 피츠제럴드가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 술 먹고 나서 제가 좀 욕을 하는 거를 좀 어느 년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문학에 좀 상들이 나오는데 어느 년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했지. 진짜요?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술을 먹고 이야기를 이제 첫사랑이. 못났다. 이 남자 좀 별론데 인간적으로 막 그 여자 돈 밝히고 배경 보고 결혼하고 아니 피츠제럴드는 배경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 이제 젤다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여러 근데 가지. 좋아하는 여자가 다 부잣집 여자였잖아요. 부잣집 여자라기보다 뭐 부잣집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매력 있어서 만나는데 알고 보니 부잣집. 그러니까 에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모원이라든지 어떤 일반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흥미를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가 좋았던 거야. 아니 근데 또 20세기 초반이니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존의 어떤 뭐 봉건적 질서 이런 것들이 아예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츠제럴드 집안이 네. 엄마 집안은 돈만 좀 많았고 아버지 집안은 명예만 좀 있었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이 사실 그 성조기어 영원하라 그 네. 작사했던 스콧 키라고 프랜시스 스콧 키라고 네. 좀 먼 친척이에요. 그 집안이 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집안 괜찮은 집안이었구나. 부자로 그러니까 뭔가 부자들의 학습 방식, 교육 방식으로 길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는 길러는 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프린스턴 대학을 명문대학 갔지만 또 거기도 잘 안 되고 거기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믹스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믹스축구 선수 대신에 우리 대학교 신입생 중에 가장 예쁘장한 아이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을 받으니까 되게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좌절감이 많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무릎을 꿇어요. 사람을 네? 만나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츠제럴드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존중의 의미로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네, 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무릎을 꿇었다고요? 네, 이사도라 덩컨 아시죠? 네, 왼발의 네, 네. 무용수. 네, 네. 덩컨을 파리에서 만났잖아요. 이사도라 덩컨을 만나자마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무릎 꿇는 게 그렇죠. 미국 서양에서는 특히나 독특하네. 굉장히 무슨 왕 앞에서나 꿇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좌절과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처세술이 발달했구나. 발달이라기보다 그냥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몸에 그 불안감,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특히 좀 더 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율리시스라는 아주 그 소설을 네, 썼던 네. 제임스 조이스 있지 않습니까?
조이스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에 넘어가지고 발바닥 아니 발바닥 핥았나? 말을 발바닥 기억 안 나?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리 무릎을 딱 꿇고 사이로? 나서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십니다.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 창문 유리창 밖으로 뛰내리겠습니다. 제가 뭐 투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이스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자해하러 온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이 사람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근데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지금 투신하겠다고. 와이프한테 청혼할 때는 막 난리 났겠는데. 근데 와이프하고 두 명이 좀 같이 조금 그거 해요. 와이프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해갖고 또 나중에 이제 조현병이 걸려가지고 네. 결국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는데 이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둘이 빨가벗고 목욕탕에 숨어있다가 놀래주고 사람들을. 빨개벗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정상이 아니었네. 둘 다 이제 플라자 호텔 뉴욕 같은데 앞에 분수대 있고 이러면 네. 플라자 호텔인가 하여튼 뉴욕 쪽에 그 분수 있는 데서 앞에 그냥 뛰어들고 분수대로 수영한다고 뛰어들고 좀 기행으로 유명했죠. 그 애들은 없습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죠. 딸은 하나 낳았고 그 딸이 그래도 나중에 아버지 이쪽 유업을 잘 정리해가지고 네. 그 나중에 결국 돈 많이 벌었구나. 뭐 돈도 벌었겠죠. 왜냐하면 40년대 후반부터 그 피츠제럴드 소설이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히트를 안 치고 이 사람이 아주 쓸쓸하게 죽거든요. 결국 할리우드 가가지고 영화 대본 쓰다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또 거기서 뭐 결국 나중에 말년에 가면 하루에 맥주를 30캔 마시고 지인을 한 파운트 요즘쯤 1리터 이상씩 계속 들이대니까 독한 술을. 외로운 사람이었다. 외로운 사람이었죠. 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좀. 부인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고 네. 딸은 그래도 이제 딸을 그래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지금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딸에 대한 참 애틋한 부정은 또 남아 있죠. 어떻게 하고. 아니 뭐하다 근데 소설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본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에 대한 재능이 있었고 근데 애초에는 이제 글로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 카피라이트도 처음 시작했죠. 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소설을 써내고 아까 말씀드린 낙원의 이쪽이 이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소설들을 많이 냈죠. 우리 대표적인 게 벤저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네네. 그게 바로 피츠제럴드. 그것도 피츠제럴드예요. 시간 거꾸로 가는 거. 네. 그 책도 피츠제럴드가 썼군요. 네. 영화가 많이 됐다. 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피츠제럴드는 지금도 매년 위대한 개츠비는 1년에 미국에서만 50만 부 팔려요. 50만 부요? 네. 물론 전자책이 한 30% 차지하지만. 50만 부가 팔려요? 네. 그리고 누굽니까? 그 당시 영화 있잖아요. 2013년에 디카프리오 나온 네. 그 영화 나왔을 땐 3배 팔렸다더라고요. 그치. 영화도 흥행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42개 언어로 번역됐고 지금까지 팔린 책이 한 2,500만 부 넘는다고 하죠. 네. 그 돈은 다 딸한테 갔나 보네. 딸이 이제 손녀를 외손녀를 둘 낳았죠. 위대한 개츠비 출판사에서 연락 주시면 위대한 개츠비가 스캇 피츠제럴드 이 양반이 쓴 건데 이름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 정도 책은 네. 아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긴 한데 이 책에 숨어있는 또 어마어마한 의미 이 책을 반드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숨겨놨다가 포장 참 잘하셔. 2부쯤에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방송 마무리쯤에는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